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저도 학창 생활이 아른하게 멀리 기억되는 나이가 되었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학교 다닐 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60대 여성이랍니다.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시대 모두 가난한 시대였죠.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시락 반찬이래야 병에 따로 담긴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 조금 더 좋은 날은 오뎅볶음 정도였죠. 커다란 양철 도시락도 기억나요. 요즘이야 밀폐 용기다 뭐다 해서 물기 하나도 새지 않는 그릇들이 많지만 그때야 어디 그랬나요? 작은 반찬통이 한켠에 있는 양철 도시락에는 늘 반찬의 물기가 밥 쪽으로 새어 나오곤 했죠. 그러면 친구들은 아예 도시락을 흔들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도시락 반찬은 그 아이의 집이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인기 있는 반찬은 소세지 반찬이었어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소시지를 도시락 반찬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답니다. 부잣집 아이들이나 자주 싸울 수 있는 반찬이었죠. 아마 우리 세대들은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일찍이 아버지가 사업에 크게 성공하셔서 부유하게 자랐답니다. 소세지를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축복받은 환경이었죠. 이모, 엄마한테 얘기해서 소시지 좀 많이 싸줘요. 애들이 소시지 하나씩 먹고 나면 나는 먹을 게 없어요.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데 한 점씩이라도 주고 싶어요. 그래, 자연이는 참 착하기도 하지. 친구들 소시지 못 주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어? 저희 집에는 당시에는 식모라고 부르던 일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저는 그분을 이모라고 불렀죠. 이모는 어리다 할 만한 시절에 어머니가 데려오신 분이었고 음식 솜씨가 뛰어난 데다가 집안 살림을 착실하게 해서 집안에서는 누구나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모가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런 정도는 묻지 말고 그냥 현숙이가 알아서 해. 그 정도를 뭘 묻고 그래? 더구나 아이가 착한 마음으로 그러는 걸 가지고. 다음날 저는 큰 반찬통에 소세지를 한 가닥 담아갈 수 있었어요.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한 점씩 먹을 수 있었죠. 이모는 엄마가 굳이 참견하지 않아도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갔답니다. 집안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소꿉놀이를 할 자매가 없었던 저였어요. 이 식당 이모는 또한 저의 놀이 상대도 되어주었답니다. 저는 이모가 만드는 음식이 늘 맛있었기 때문에 이모가 부엌에서 만드는 음식에 어린 나이 때부터도 관심이 많았어요. 혼자 바라보며 배우기도 했고 간단한 음식은 만드는 법을 이모가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저는 이모가 만드는 음식들 중에서 전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 중에서 맛이 있으면서도 이모의 알뜰함을 보여주는 전 음식 하나가 있었어요. 이모, 난 이게 제일 맛있어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꼭 가르쳐 주세요. 내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놀래켜드리게요. 이게 그렇게 맛있어? 다행이네. 우리 자연이가 잘 먹으니 말이야. 다음에 꼭 가르쳐 줄게. 이모는 소세지를 도시락 반찬으로 적당하게 자르고 남은 양 끄트머리의 주름진 부분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모여졌다 싶으면 다져서 전을 부치는 것이었어요. 소세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김치를 물에 흔들어 꼭 짜서 함께 섞어 전으로 부쳐내면 저는 그것이 그렇게도 맛있었어요. 이모는 그것을 이모의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했어요. 이모는 머리도 좋아서 한번 가르쳐 준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엄마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어머니의 신뢰는 커져갔고 이제는 이모는 식모라기보다는 정말 제 이모로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솜씨 좋은 이모가 만드는 음식 중에 소세지 김치전, 그걸 도시락 반찬으로 가져가도 반에서는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모에게 부탁해 많이 싸가지고 가기도 했죠. 우리 반에서는 그 반찬을 자연인의 집 소세지 전이라고 불렀어요. 자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면서 잘하는 소꿉놀이를 혼자 해야 했던 저, 이모와 요리 놀이를 하며 놀았죠. 그때 바로 그 소세지 전을 배우게 되었어요.
고사리 손으로 소세지를 잘게 다지고 김치도 잘게 다져서 이모가 가르쳐 준 대로 양념을 한 밀가루 반죽을 입혀 부쳐보았죠. 이모가 하는 것과 비슷한 맛이 나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모는 그것을 상에 올리면서 제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고 부모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우리 지연이는 자라서 이 현모양처가 되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벌써 반찬을 맛있게 만드는 걸 보면 말이야. 이모가 만드는 것과 맛이 비슷하구나. 그렇게 이모한테 한 가지씩 음식 만드는 것을 배우는 일이 참 즐거웠답니다. 요리를 하는 일이 그렇게 재밌을 수 없었어요. 요리를 하는 일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이 책을 읽는 일이었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책을 골라 사주셨어요. 수많은 위인들의 전기를 어렸을 때 읽을 수 있었답니다. 한결같이 가난하게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이 제게 감명을 주었어요. 그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지구는 멸망해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작품들을 세상에 남겨놓았죠. 자신이 가진 감성을 오롯이 세상에 바친 사람들이었어요. 위인들의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희미하게나마 깨우치게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이모한테 요리를 배우면서 또 좋은 책들을 마음껏 읽으면서 소위 남들이 말하는 부잣집 외동딸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늘은 저에게 그런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건가 봐요. 갑자기 닥친 불행, 어떻게 할 길이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도를 맞은 것이었어요. 사정이 안 좋아진 큰 거래처 한 군데서 아버지에게 급하게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었죠. 그 액수는 아버지의 회사를 휘청거리게 하고도 남을 만한 액수였대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셨죠. 은행 빚 등을 끌어다 대시면서 회사를 운영하셨지만 결국은 회사는 부채만을 남긴 채 문을 닫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던 좋은 집도 팔아야 했죠. 그렇게 낭망하셨던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내시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까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자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셨죠. 자연아, 이모야, 뭐하니? 얼른 저녁 준비하지 않고 아버지 퇴근하실 시간이다. 엄마, 아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모도 어쩔 수 없이 내보냈잖아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얘는 멀쩡한 네 아빠가 왜 죽어? 그리고 오늘 손님 많이 오실 테니까 이모야, 준비 좀 빨리 해야겠다. 저는 엄마를 붙잡고 그냥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식모 이모는 우리 집을 떠나서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취직했답니다. 이모는 우리 집에서 받은 월급을 저축해서 시집갈 미천을 마련하고 있었죠. 이모는 처음에 그 돈을 선뜻 우리 엄마 앞에 내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온전하시던 엄마는 완강하게 그걸 받지 않으셨죠. 엄마가 하도 고집을 부리셔서 이모는 그걸 도로 거두고 말았지만 그 돈을 헐어서 그리고 공장에서 받는 적은 돈을 떼어내서 우리 집을 조금이나마 도와주었어요. 식모 이모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봐준 우리 집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엄마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정신분열 상태인 조현증까지 보이고 계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실 수밖에 없었죠. 병원에서 외로운 삶을 독한 약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어머니. 어머니 역시도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버리셨어요. 세상에 혼자 남은 저는 친척집을 떠돌며 지내는 신세가 되었죠. 자연아, 이모가 조금씩이라도 돌봐줄게. 자연이 부모님이 이모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모님이 우리 자연이 하늘에서 지켜주실 거야. 식모 이모는 공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모도 이모의 남편도 모두 공장에 나가서 적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빠듯한 생활이었지만 이모는 저를 거두어 주려고 했었답니다. 아직 신혼인 이모의 단칸방에 잠시 같이 살기도 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이모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 기숙사가 있는 공장을 몇 군데 떠돌다가 한 공장에서 저를 좋게 보신 그 공장 사장님의 부인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죠. 우리 엄마가 식모 이모를 데리고 오던 때처럼요.
인상이 귀한 상이야.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집에서 일을 가르쳐서 데리고 있고 싶네요. 미스 전은 우리 공장에서도 일 잘하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모범사원이야. 나도 당신 의견에 찬성이야. 집에서 데리고 쓰자고. 저는 그렇게 해서 식모를 부리고 살던 처지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사모님은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공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많이 배운 사람처럼 교양이 보인다면서요. 어릴 때 부잣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굳이 해드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음식 솜씨를 참 좋아하셨어요. 음식은 먹어본 것이 곧 솜씨라는 말이 있죠. 이모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란 저는 이미 만들 수 있는 음식도 많았고 한번 먹어보면 곧 만들 수 있는 솜씨가 있었답니다. 우리 집에서 식모 이모를 마음에 들어하며 데리고 계셨던 것처럼 사장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며 오래 데리고 계셨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라 저로 만족했죠. 그 사이에도 엄마 같고 언니 같았던 식모 이모와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어렸을 때 전혀 상상해보지 않았던 삶의 세계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무심한 세월은 어쨌든 흐르더군요. 이모에게도 아이가 생겼고 저도 집에 놀러 왔던 사모님의 친구 한 분이 저를 보시고는 적당한 혼처가 있다며 저를 소개해 주신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공장에도 많은 직원이 일하고 있었고요. 그때 공장 다니던 사람들, 특히 여공이라고 불렸던 우리의 딸, 언니, 누이 동생들은 이 나라 산업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결혼할 남자도 어느 공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빠듯한 결혼 살림이 시작되었지요. 입주해서 살 살림을 해주는 식모들보다는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는 파출부가 새로 유행하게 되자 저는 파출부로 일을 했답니다. 제 솜씨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파출부로 일하다가 또 어떤 반찬 가게에 참모로 일을 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지요. 맏아이가 딸이고 둘째 아이가 아들이었어요.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독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던 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책을 많이 접하게 해주려고 했었지요. 딸은 저를 닮아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공부도 좋아하는 총명한 아이였죠. 둘째인 아들은 아무리 좋은 책을 앞에 갖다 놓아도 밖에 나가서 흙강아지가 될 때까지 노는 일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각자 타고난 개성을 어쩌겠어요.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요. 네 누나 좀 본받아라. 책 속에 진리가 있는 거란다. 누나는 책을 떼놓지 않고 지내니까 교과서도 낯설지 않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는 거야. 엄마, 나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노는 게 더 좋아요. 누나처럼 혼자서 방에 처박혀 있는 일은 질색이에요. 한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지만 둘은 이렇게 달랐답니다. 아예 공부의 뜻을 보이지 않는 아들 아이 대신 저는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버는 돈을 착실하게 저축했죠.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공부를 잘했고 결국은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저와 남편을 기쁘게 해주었답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남편과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딸은 좋은 대학교에, 그것도 거의 남자들만 많이 간다는 경영학과에 입학했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회계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매달리더군요. 쉬운 시험이 아니었죠. 경영학과의 사법고시라고 불릴 만한 어려운 시험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딸은 그 시험을 재학 중에 패스했답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면서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월급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더군요. 딸아이의 인생은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우리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일찍이 대학을 포기하고 어느 공장에 들어갔어요. 자기 입에 풀칠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도 벌겠다고 하면서요. 적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집에 가져다 주더군요. 공부를 못해서 대학에 보내지 못한 것이 한이었지만 아들은 성품이 반듯한 아이였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죠. 하긴 사람이 재산인 경우가 있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도 될 것이었고요. 저는 아들 아이에 대해서도 대학을 못 간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꼭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들은 굳이 어떤 딱 한 가지 분야에 관심을 두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느 한 가지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딸하고 아들하고 바뀌었는지 아들이 음식 만드는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집에 있는 날이면 부엌에 나와 이것저것 질문을 해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공장에 다니던 이 녀석이 어느 날 공장을 때려치우고 어느 식당의 주방 보조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음식 만드는 일이 좋아요. 엄마 솜씨가 좋으셔서 별달리 돈 드는 재료를 쓰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 먹여주잖아요. 저는 바로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주변에서 흔히 싸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거 말이에요. 딸아이가 오로지 공부와 회사 일에 빠져 지내는 동안 아들은 이렇게 요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아무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게 해주고 싶은 저였지만 처음에는 반대했었답니다. 딸도 아닌 아들이 하루 종일 부엌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제가 다 답답하더라고요.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매사 착실한 아이였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이것저것 요리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노트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이제 식당에서 드디어 칼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월급도 좀 올라가요. 엄마, 아버지 많이 힘드시는 거 알면서도 저 이거밖에 능력이 안 돼요. 죄송해요, 엄마. 아들은 우리 부부를 각별하게 생각했답니다. 식당에서 남은 짜투리 재료들을 가지고 다들 퇴근한 시간까지 남아 음식을 만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음식을 우리 부부 앞에 차려주었죠. 맛있더라고요. 엄마가 소세지 짜투리와 김치를 섞어 만든 전을 해주셨기에 저도 짜투리로 만들 수 있는 요리 궁리했죠. 어때요, 엄마? 이 정도면 괜찮죠? 저는 그 소세지 전에 대한 추억과 아들의 착한 마음씨에 그만 울컥하고 말았어요. 식당 이모가 너무나 그리워진 어느 날, 저는 한가한 날을 잡아서 이모네 집에 찾아갔어요. 이게 웬일이야. 내가 먼저 갔어야 하는 건데 자연이가 먼저 와줬네. 딸이 그렇게 좋은 대학교 나오고 회계사가 됐다며? 고생은 좀 했지만 어쨌든 우리 자연이는 복이 많은 인생이야. 아마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이모도 이제는 흰머리가 눈에 띄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이모는 그날 그 소세지 전을 부쳐서 제게 따스한 밥 한 끼를 먹여주었어요. 꼭 어릴 때 부모님 다 살아 계실 때 그때처럼요. 이모와 저는 왠지 모를 그리움에 그만 둘이 같이 울고 말았답니다. 이모도 우리 부모님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식당 이모를 보자 저 역시 일찍 떠나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쳤죠. 그렇게 함께 보냈던 한때를 함께 추억하고 나서 이모는 마치 친정에 다녀가는 딸에게 하듯이 이것저것 음식을 싼 보따리를 손에 들려 보내주었어요. 집에 와서 풀어보니 소세지 전은 물론이고 제가 어릴 때 잘 먹던 음식들이 모두 조금씩 들어있었죠. 그 음식들을 보고는 저는 또 울고 말았답니다. 저도 한 음식 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지만 이모가 해주는 음식은 여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이 맛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옛날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살아계시던 시절에 엄마 같고 언니 같은 식모이모 한 분 계셨다고 엄마가 말했지? 그분이 싸주신 음식들이다. 정말 맛있단다. 엄마는 음식을 거의 그분에게서 배웠어. 그 식모였다는 사람 요즘도 자주 만나시나 봐요? 촌스럽게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소세지도 요즘은 이런 소세지 잘 안 먹어요. 비엔나나 프랑크 소세지 먹지 누가 이런 걸 먹어요? 나는 별로예요. 딸아이의 이런 반응이 무척이나 섭섭하더라고요. 아들은 요리에 관심이 있는 아이답게 감탄하면서 맛을 음미하더라고요. 먹어보면 척척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경지에 내가 벌써 이르렀다니까요. 이걸 요즘 말로 절대 미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솜씨가 이분한테서 전수받은 거라고 하시더만 정말 맛있네요. 특히 이 소세지 김치전은 정말 맛있어요. 엄마 거랑 비슷해요. 딸의 무관심에 섭섭했던 제 마음이 아들의 이런 반응으로 어느 정도 따뜻해졌죠. 그렇게 두 아이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동안 경사가 하나 생겼어요. 딸의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딸은 굳이 시내의 어떤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윗감을 우리에게 인사시키더라고요. 사윗감은 인물도 좋고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답게
귀티가 철철 흐르더군요. 우리 딸이 공부밖에 몰라서 살림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 양해해 주길 바래요. 하하, 아이, 어머니, 무슨 그런 걱정을 다 하세요?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고 파출부 쓰면 되죠. 파출부도 요즘 등급이 있어서 고급 파출부 쓰면 돼요. 왠지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니더라고요. 저 역시 파출부로 참모로 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켰죠. 그런데 무슨 파출부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아니고 등급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딸아이가 제 엄마가 어떻게 해서 자신을 키웠는지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 어색한 첫 인사가 끝났죠. 엄마, 결혼 준비 우리가 그냥 다 알아서 할게요. 살집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엄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상견례도 그냥 생략해요. 아니,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상견례를 생략한다니? 그리고 엄연히 부모가 있는데 왜 결혼 준비를 네가 혼자 다 해?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엄마,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 사람네 엄마는 지금 나이 40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으시고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솔직히 엄마 우리 키운 고생 때문이라곤 하지만 많이 나이 들어 보이시잖아요. 특히 난 엄마 그 손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우리 엄마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라고 생각해.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온갖 고생을 마다 안 하신 손이라고. 우리 중에서도 특히 누나를 교육시키는데 온 힘을 쏟으신 부모님이셔. 어떻게 누나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평상시에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 별로 없는 아들아이가 발끈하며 제 누나에게 대들더라고요. 딸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 눈물이 다 나려는 중에 아들아이의 이 말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딸이 자신이 말한 대로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하더라고요. 상견례만 해도 그래요.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해 주었지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안 만나게 하는 데야 억지로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기저기 물어 그 집을 찾아가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엄마, 그 사람한테 동생이 외국에 나가게 돼서 그 뒷바라지로 엄마가 따라 나갔다고 얘기해뒀어요. 그러니까 그 댁에서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딸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솟구치면서 제가 적어도 딸 교육만큼은 제대로 못 시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우리가 부끄러운지는 모르겠다만 적어도 네 아버지와 나 정직하게 세상 살면서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너희들 둘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다. 그런데 네가 우리를 부끄러워해서 상견례도 하지 말라고? 내가 널 그렇게 가르친 일이 없는데 어디서 배운 태도야? 사람마다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저는 다음 순간 딸의 따귀를 힘껏 때리고 말았답니다. 등급이라는 말에도 기가 막혔죠. 사람에게 등급이 있다니요. 모든 사람이 가난하던 시절 그 부잣집에서 외동딸로 자라면서도 결코 해본 일이 없는 생각이었어요. 돌시락 반찬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소세지 반찬을 넉넉하게 싸들고 갈 생각을 했던 저였어요. 그걸 부모님도 식모 이모도 칭찬하셨고 말이에요. 그런데 딸아이가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니 그 많은 독서는 도대체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화책 어렸을 때 엄마가 사주신 덕분에 많이 읽었죠. 그 동화엔 꼭 공주님이 나오고 시녀가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시녀가 아닌 공주님이 돼서 시녀를 거느리고 살겠다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디가 어때서 이렇게 저를 때리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공주라면 백성이 가엾은 것도 보이는 법이지. 너를 정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긴 누구 탓을 하겠니. 그저 공부 잘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간 우리의 책임이지. 그래, 결혼식엔 가도 되겠니? 설마 하니 결혼식에까지 오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 딸이 잠시 대답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또 절망했어요. 당연히 결혼식에는 오셔야지요. 라는 대답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잠시 대답을 안 하는 저 망설임은 결국 우리 없이 결혼식을 치를 생각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춰지더군요. 다른 생각을 해보았을지도 모르나 어쨌든 딸은 우리 두 내외를 온갖 정성을 다해 꾸며서 결혼식에 많은 참석을 시키더라고요.
거기서 사돈 될 분들을 처음 만났죠. 정말 사부인은 이제 4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젊어 보였고 세련되어 보이더라고요. 고생에 찌든 저하고는 딸의 말맞다나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조금은 주눅이 들기도 했죠. 어쨌든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딸 내외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구해 신접 살림을 시작하더군요. 딸 내외는 어쨌든 집으로 우리 내외와 아들을 불러주었어요. 차려 내온 음식이 모두 TV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스테이크, 스파게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소세지 말고 독일식 수제 소세지, 그리고 와인과 안주로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를 내주더라고요. 우리 내외와 아들은 거의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당황도 했지만 어쨌든 내주는 대로 잘 먹고 왔죠. 나는 엄마가 차려주시는 국에 김치 없이는 어째 먹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 가서 국 데워서 김치랑 한 그릇 더 먹고 자요. 그리고 제가 소세지전 한번 부쳐볼게요. 며칠 전에 제가 냉장고에 식당에서 쓰던 짜투리들 갖다 놓았어요. 착한 녀석.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들이 뚝딱하고 소세지전을 부쳤어요. 거의 경지에 이른 것 같다고 칭찬해 주었죠. 그렇게 딸네 집에서 먹은 음식이 느끼했던 우리는 국과 밥을 말아 김치를 얹어 한 그릇 비운 후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딸로부터는 연락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딸이었지만 자식이 뭔지 정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전화를 먼저 해보았어요. 엄마, 나 지금 되게 바빠요. 윗분이 부르세요. 빨리 가봐야 돼요. 아이, 장모님, 전화 주셨는데 송구해서 저 지금 많이 바빠서 통화할 입장이 안 돼요. 딸과 사이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전화로도 딸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없었던 저는 어느 날 아들을 앞장 세우고 음식 보따리를 든 채 딸의 집으로 갔지요. 물론 비어있는 집이었지만 근처에 있는 커피집에서 기다리다가 딸 부부가 집에 왔노라는 것을 간신히 확인하고 딸네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사실 딸이 우리를 초대해 주었을 때 내주는 음식들을 보고 당황하기도 했지만 많이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이렇게들 매일 먹고 사나? 이게 과연 밥이 될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사온 음식들인 것 같았거든요. 딸이 바빠서 집안 살림에 시간을 쓸 수 없다는 생각에 사위에게도 미안했고요. 그래서도 굳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이나마 만들었어요.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죠. 동그랑땡도 만들고 다른 몇 가지 전을 더 붙였어요. 소세지 전도 딸이 말한 비엔나 소세지를 가지고 아들이 특별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옛날 소세지로 만들어야 맛있더라고요. 비엔나 소세지는 왠지 비닐까지 같이 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이 옛날 소세지는 싫다고 했기에 우리 집 특식이나 마찬가지였던 그 음식을 소세지 종류만 바꿔서 아들이 솜씨를 부려서 만든 것이었죠. 아들이 솜씨가 좋아서인지 소세지 종류가 바뀌었어도 맛은 있었더라고요. 엄마, 이런 음식을 누가 먹는다고 여기까지 들고 오세요. 어쨌든 들고 오셨으니 놓고 가세요. 알아서 먹을게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딸. 그래도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건네며 도어락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래야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 청소도 좀 해주고 음식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딸과 사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저녁 때는 윗분들이 많이 오시니 찾아오셔서는 안 되고 낮에만 잠시 사람 없을 때 다녀가시라는 거였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며칠 있다가 딸네 집에 다시 가보았지요. 냉장고 안을 먼저 살폈어요. 정체 모를 음식들만 잔뜩 들어차 있더군요. 어디를 보아도 제가 해다 준 음식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 먹었겠지 생각했지만 다 먹어버리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죠. 더구나 얘기 듣기를 아침엔 출근하기 바빠서 회사 근처에서 브런치라는 곳으로 아침을 때운다고 했어요. 점심을 회사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저녁도 대충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해서 회사 근처에서 먹는다고 하더군요. 딸의 말로는 야근도 밥 먹듯 하고 출장도 많다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어쨌든 음식이 다 없어진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는 또 딸이 야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다용도실 쪽에 놓여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제가 해 가지고 간 음식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었어요. 손도 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간 음식들을 손도 대지 않고
버린 것이었어요. 딸에 대한 야속함과 섭섭함에 마음이 아렸죠. 집에서 가지고 간 음식, 또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들어갈 것을 이제 알았지만 그래도 그냥 놓고 왔죠. 집에 돌아와서 실컷 울었어요. 아주 옛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때와 비슷하게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인가가 제 곁에서 떠나버린 그런 심정이었어요. 식모 이모 집으로 갔죠. 가서 이런 하소연 저런 하소연 다 했답니다. 우리 자연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자연이를 닮았을 텐데 딸이 결국 잘못되기야 하겠어? 아무 걱정 말어.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엄마 진심 알아줄 날이 있을 거야. 이모는 여전히 친정엄마처럼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많이 위로가 되었었답니다. 이제는 연로한 이모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아무리 잘 데리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남의 집 살이었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되고 난 후부터 이모도 저도 쉽지 않은 삶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렇게 쉽지 않았던 세월을 헤쳐나오신 분, 오래라도 사셔야 할 텐데 이모도 이젠 제가 이런 걱정을 한 연세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저는 위로를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딸로부터 아주 한참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해외 로밍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나오면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외국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들에게 알아보라고 했죠. 엄마, 누나 미국 출장 떠났는데 엄마한테 말 안 한 모양이죠. 누나 회사 사무실 번호 알아내서 전화했더니 일주일은 더 있어야 온다던데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한국을 비워야 하는 출장을 떠나면서 부모에게 연락도 안 한 것이었어요. 돌아오면 이것도 좀 따끔하게 야단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왠지 시댁에는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니겠지, 설마 하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저는 며느리를 보았답니다. 아들이 일하고 있던 식당에서 같이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는 아이라고 했어요. 아들과 똑같이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쪽 일에 욕심도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젠간 둘이 부부 요리사로 세상에 이름을 날릴 거니까 오래 사시라고 하더군요. 성격도 명랑한 아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고맙게도 이 아이들이 우리 부부와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해온 것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누나만 믿고 살았는데 요즘 많이 적적하시죠? 누나만한 아들은 못됐지만 저하고 제 처가 이제 엄마 아빠 모실게요. 요즘 세상에 시부모하고 같이 살려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니. 네가 강요한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부담스러워서 싫다. 살림 나렴. 아들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며느리 될 아이도 찾아와서 그렇게 합의가 된 일이니 따라 주십사고 몇 번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이 그동안 제게 가져다 주었던 월급을 최소한만 쓰고 모아둔 통장을 내밀었어요. 아들이 그 통장을 보고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많지도 않았을 텐데 이걸 저축하셨다면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엄마, 이 사람한테도 저축 얼마 있어요. 우리 이 집 팔아서 큰 집 사서 넉넉하게 살아요. 네? 결국은 우리 부부가 지고 말았지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결국 이 아이들이 아픈 손가락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느새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던 딸이 제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입덧을 하는 며느리를 도와주고 딸처럼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더라고요. 10달이 지난 며느리는 아들을 꼭 닮은 손주 녀석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죠. 내 아빠처럼만 착하게 자라렴 속으로 생각하며 손주 녀석을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어요. 딸아이가 첫 아이인데 아우에게서 먼저 손주를 보았다는 것이 또 좀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굳이 바쁘다는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어요. 좋은 소식은 없니? 사돈댁에서도 기다리시지 않겠니? 아무리 일이 바쁘다지만 이제 애 가질 생각도 해야지. 너희들 결혼한 지 거의 2년이 되어오는 셈이야. 아우는 벌써 아이를 보았는데 딸인 네가 더 늦는다니 걱정이구나. 엄마, 우리 지금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윗사람들 눈에 띄어서 승진해야 돼요. 아이 키울 병원이 어딨어요. 낳기만 하렴. 키우는 건 내가 키워줄 테니. 키워줄 사람 걱정 때문에 그런다면 말이다.
딸은 아이를 가진 10달은 또 어떡하냐며 자신들이 목표한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사이와 말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출장을 옆집 드나들듯 하는 아이들이 참 걱정되었어요. 그러니 아이가 생길 틈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보면 거의 야근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몇 번 4, 5인분 정도 되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사위의 사무실에도 찾아갔었지요. 사위는 사무실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저를 만났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엄마, 음식 가지고 이 사람 찾아갔었어요? 엄마, 그거 하시지 마세요. 그래도 야근을 그렇게 하면 집밥이 필요할 텐데 도시락이나 시켜 먹을 것 같아서 그랬다. 왜, 싫다든? 엄마, 우리 저녁이면 회사에서 시켜주는 고급 일식 도시락 먹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음식 가지고 회사에 오지 좀 마세요. 네? 딸이 이렇게 섭섭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는 딸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죠. 딸은 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또 야근이라지요. 아무리 돈 많이 주는 회사라지만 참 사람 많이 부려먹는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오지 말라고 했지만 안 가볼 수가 없더군요. 며칠째 야근이라고 딸이 말했었거든요. 집밥 한 번이라도 먹이고 싶다는 생각에 집에서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솜씨를 부려서 만들었어요. 우리 집의 특식인 그 소세지전과 동그랑땡도 정성스럽게 담아서 사위의 회사 사무실로 찾아갔지요. 웬일인지 그날은 사무실도 통하는 문들이 모두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위의 책상으로 직접 갈 수 있었어요. 사위가 일하는 사무실은 정말로 넓더군요. 그런데 야근을 하는 사람은 마침 4명 정도 보이더라고요. 4, 5인분을 준비해 왔으니 잘 됐다 싶더군요. 이게 무슨 고생인가. 이거 별것 아니지만 정말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이라네. 한술 뜨고 하게나. 넉넉히 준비해왔으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부르고. 다음 순간 사위의 행동과 말은 정말 악몽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답니다. 창피하니까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사위는 이렇게 말하고는 제가 책상 위에 놓은 도시락 가방을 옆으로 확 밀더라고요. 그래도 집밥은 먹어가면서 일해야지. 저는 사위에게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도시락을 더 세게 제 쪽으로 밀었어요. 그 바람에 도시락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사위도 저도 당황했어요. 음식들이 쏟아져서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져가시라고 했잖아요. 아유, 이 아까운 걸 어째. 떨어진 음식들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 한 노신사가 다가왔어요. 여기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요란스러운가? 그 노신사가 들어오자 사위를 비롯해서 일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90도로 굽히더군요. 회장님, 이 시간에 여길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직 퇴근 안 하시고 계셨습니까? 이 사무실에서 야근이 많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와보았지. 그런데 이건 뭔가? 회장이라는 분이 떨어진 음식을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그 품위에 걸맞지 않게 주워드는 것이었어요. 이건 우리 어머니만 만드시는 음식인데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만드신 건가? 회장이 집어든 음식은 바로 소세지전이었어요. 어디에 내놔도 모두들 맛있다고 하는 우리 집 특식이요. 저는 사실 사위의 사무실 사람들에게 은근 솜씨를 자랑하고 싶기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굳이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는 소세지 김치전을 만들어 도시락 속에 넣기도 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노신사, 회장의 반응은 정말 이상했죠. 자신의 어머니만 만드시는 음식이라니요. 이건 우리 식모 이모에게서 배운 식모 이모와 저만 만드는 음식인걸요. 회장은 여전히 그 음식을 보면서 놀라워했어요. 이 음식은 회장님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것 말고는 보지도 먹지도 못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얼른 사위한테 누가 될까봐 흩어진 음식들을 모아서 도시락에 넣어 가지고 간 봉투에 쓸어 넣고는 방을 나서면서 말했죠. 이 늙은 사람이 사위 밥 좀 먹이려다가 죄송합니다. 냄새 풍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러가려고 하자 놀랍게도 회장님이 저를 붙드시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이 음식은 누가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변변치 못한 음식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 먹이던 음식이라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회장이 또 다그쳐 묻는 것이었어요. 이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아시는지요? 어떻게 아셔서 만들게 되신 겁니까?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음식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음식을 만들게 된 경위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죠. 어릴 때 알던 이모뻘 되는 사람에게서 배웠다고요. 그러나 회장님은 이건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만 만들어주시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장님은 바닥에 떨어졌던 음식이라는 것도 아랑곳 없이 그것을 입에 넣으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저와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은 의아했지요. 그날은 어떻게 저떻게 상황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워도 영 이상한 생각에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회장님 비서실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였죠. 더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딸과 사이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 저를 만나러 온다니요. 그것도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말이에요. 어쨌든 그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다짜고짜 모르는 사람이 들이닥쳐서는 이런 질문에서 정말 미안해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절실한 문제가 돼서요. 그 소세지전을 만드는 걸 어디서 배우셨어요? 정말 그 노부인은 무엇인가 절실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다 해드렸죠.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어 잘 살던 시절 같이 살던 식모 이모와 그 이모가 해주던 이 소세지 전에 얽힌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왠지 그 노부인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가 끝나자 회장님과 그 어머니는 식모 이모에게로 지금 당장 가자고 저를 재촉하는 것이었어요. 하도 절실하게 재촉하기에 저도 얼른 그분들의 차에 같이 탔고 길을 알려드렸죠. 너 현숙이 맞지? 나 잘 봐라. 나 네 언니야, 언니. 기억 안 나니? 아이고 이거사. 언니라고요? 진짜 언니 맞아요? 어디 얼굴 좀 봐요. 우리 언니 맞네. 두 노부인은 서로를 얼싸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이모,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난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이모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내가 어머니 얘기 가끔 했었지? 소세지 전 부치는 것도 어머니한테 배웠다고 했고, 전쟁통에 헤어졌다는 얘기도 아마 했을 거야. 저는 이모가 전쟁통에 가족과 헤어졌다는 것과 그 소세지 전 만드는 것을 어머니에게서 배웠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 소세지전을 그 맛을 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새뿐이었단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소세지, 사탕 초콜릿 같은 것들을 우리 외삼촌이 미군 부대에 구두닦이로 드나드셨기 때문에 손에 넣을 수 있었어. 그 귀한 반찬거리를 최대한 양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해내신 전이야. 우리 어머니와 우리 두 자매밖에는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못 보았지. 회장님의 어머니이신 노부인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말씀 전에 제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갈 곳 없이 고생하고 있는 동생을 거두어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죠. 저는 너무나 놀라서 저도 모르게 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전쟁은 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답니다. 우리 가족도 그랬어요. 전쟁통에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일들을 했죠. 그런데 먹고 사는 일보다도 수천 배 힘든 일을 겪었다는 말을 하면서 노부인은 눈물을 떨구셨어요. 바로 동생과 전쟁통에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전쟁고와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에서 이모도 잠시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가족과 헤어져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우리 어머니의 눈에 띈 것이었어요. 나도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았답니다. 동생과 헤어진 슬픔 속에서도 어쨌든 살아야 했어요. 정말 산에서 초구목피를 캔 적도 있었죠. 그렇게 어쩌다 제 남편 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아들을 보았답니다.
아들과 먹고 사는 일 역시 힘든 일이었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죠.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기 위해 이 안 해보신 일이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회장님은 옛날 이야기를 마치 책을 읽듯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엄마, 이 집은 진짜 크고 좋다. 이제 우리 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단다. 엄마가 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 그치만 우리 집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게 뛰거나 놀거나 하면 안 돼. 알았지? 엄마, 그게 소세지 맞지? 나도 그거 먹고 싶다. 이건 안채 아드님 것이란다. 그런데 엄마가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어.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인데 엄마는 그 반찬을 아주 잘하지. 네 이모도 이 반찬을 참 좋아했단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회장님의 어머니는 틈만 나면 헤어진 동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이상 가족은 전국에 넘쳐났지만 먹고 살기에 바쁜 많은 사람들은 헤어진 가족을 찾아 헤맬 틈도 없었다지요. 식모 이모를 잃어버린 회장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었죠. 전쟁의 포화가 어느 정도 잊혀졌지만 사실 60년대, 70년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 시절에 저는 부모를 잘 만나 호의호식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답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였다지요. 식모살이로 들어간 엄마, 그 엄마를 따라서 눈치를 보며 같이 살았던 주인집. 그런 기억들이 회장님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인집 아들을 위해서 만들던 소세지 반찬과 고기를 다져 만든 동그랑땡은 회장님도 너무나 먹고 싶었다고 회고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의 어머니는 소세지 끄트머리에 주름진 부분을 모았다가 그것을 잘게 다지고 김치를 물에 흔들어 꼭 짜서 섞어 부친 전을 회장님에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어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소세지 가지고 회장님의 외할머니가 되시는 이 노부인의 어머니가 양을 늘리기 위해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배운 것이었지요. 그 음식은 그래서 회장님의 외할머니와 그 따님이신 회장님의 어머니, 그리고 식모 이모 이렇게 셋밖에 모르는 음식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음식을 좋아했고 만드는 방법을 아는 두 사람이 각자 사는 곳에서 그 음식을 옛날을 추억하며 만들었던 것이었지요. 현수가, 엄마가 결국 너를 못 보고 돌아가셨단다. 끝까지 네 이름 부르시면서 너를 찾다가 돌아가셨어. 그 어머니에게 잃어버린 자식의 존재가 어떤 것이었겠어요. 그 아픔에 정말로 같은 엄마인 제게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귀하신 아가씨, 제 동생을 거둬주신 너무 고마우신 집안의 따님이신데 이렇게 고생하고 사셨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식모 이모가 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친정 부모님들도 모두 일찍 돌아가신 마당에 이모는 마치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었으며 세상에 계셔 주신 것 자체가 바로 고마운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눈물의 상봉이 끝나고 얼마 안 되어 식모 이모님은 회장님 댁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이제 두 분 다 연로하신 상황이었어요. 같이 못다한 세월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회장님이 바로 옆집에 모셨다지요. 그리고 제게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회장님 식품 회사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곳 메뉴를 개발하는 일에 총괄할 사람으로 저를 지목해 주셨죠.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그 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양했어요. 형편 때문에 아이 학교를 많이 다니시지 못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 외동딸로 사실 때 맛있는 반찬을 그부들에게 먹이겠다는 생각을 그 나이에 누가 하겠습니까? 사업도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아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가르치며 키우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요리에 관심이 있어하며 그쪽에 재주를 보인다는 것과 천성이 착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새로 만들어지는 식품 계열사에 특채해 주시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장님은 모든 사람들이 잊고 있던 중대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회장님이 사위의 사무실에서 저를 만나고 그 전을 보면서 놀라시던 날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이에요. 음식은 사방에 흩어져 뒹굴고 있었고
누가 보기에도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죠.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회장님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드린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제 딸과 사위의 평판도 들으신 것 같았죠. 회장님은 제 부모를 부끄러이 여기는 딸과 사위에 대해 모두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철없는 것들이 잘못 알고 저지른 일들입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에요. 저를 탓하시고 딸과 사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그렇게 훌륭하게 교육시켜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부끄러워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덮으실 일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 사람들을 맡겨달라고 했죠. 아래부터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며 쓰겠다고요. 멀리 지방의 계열사에서부터 인성을 쌓으며 차근차근 진급해 오라며 딸과 사이를 내려보냈어요. 저는 곰곰 생각해보았죠. 제가 딸의 생각을 알고 뺨을 힘껏 때려주던 그 상황이 더욱 생각났지요. 그래요. 회장님의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딸과 사이는 제게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걸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찾아와서 잘 보이려고 하더군요.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귀한 과일이라며 직접 깎아서 입에 넣어주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 하나 있는 건 그야말로 손끝에 박힌 작은 가시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동생에 대한 태도도 180도로 달라지더군요.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저는 아프지만 회장님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식모 이모를 보았을 때 천성적으로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었죠. 회장님은 바로 그런 반듯한 분에게서 교육받고 자란 분이었죠. 회장님은 다시 한번 우리 딸과 사위를 자신이 맡겠다고 다짐해 주었어요. 딸 부부가 무엇이 올바른 것이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왜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에 대한 능력에 앞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가르치면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엄한 엄마에 속하는가 봐요. 회장님의 이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보며 말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제 인생, 그러나 결국 부모님과 그리고 언니처럼 이모처럼 함께 있어준 식모 이모 사이에서 배운 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만큼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제 인생에 이제 고생이 거치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우리 딸과 사위가 회장님이 말한 대로 정신을 올바로 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